주장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는 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것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제 함께 이루셔야 되는 건 이번 시험의 합격인데요. 우리가 11, 12월 과정,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마쳤고 1월 달부터는 이제 바로 기본 이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 과정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봤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거보다 좀 더 확대해서 그 판례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내용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처음 1월 과정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11월 앞부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거 있거든요. 그건 한번 듣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시간 되시면 입문 과정을 모두 다 듣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론 과정부터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오리엔테이션 부분, 그 취업 수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먼저 듣고 요 이론 과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에 들어가면 이제 권리 변동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건 뭐와 관련되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법률 요건이 있어요.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뭐라고 했냐면 법률 사실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고 또 보게 될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요. 우리가 청약이라고 했죠. 청약. 약속을 청하고 그러면 을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살게라고 승낙을 하면 자,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그 효과가 이제 소유권 이전 또는 대금의 지급.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줘야죠. 이게 바로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면 요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가지가 필요한 거냐면 두 가지예요.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라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월세 얼마 내고 살지 않겠느냐? 을이 좋다. 이러면 그건 임대차 계약이죠. 또 갑이 내 건물과 당신 토지를 맞바꾸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교환 계약이 되죠. 그럼 어찌되었든 앞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사실이 몇 가지가 필요한 거냐면 두 가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약 같은 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계약을 법률 행위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라는 이 법률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했냐면 자기들이 원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개념을 봤었는데 법률행위란 무엇을 법률행위라고 부르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필요 불가결 요소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 법률 요건이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건 요건이니까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 법률행위라는 이 요건은 법률 요건은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바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의사가 없었는데 뭐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게 바로 법률 행위예요.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요소, 요 의사 표시가 바로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 사적 자치라는 건 그 우리 민법과 같은 사법이잖아요. 사법. 국가 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걸 사법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법을 지도하는 원리가 바로 사적 자치인데 이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우리끼리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죠. 왜 법률행위였어요?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의사표시, 자기가 원해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니까 만약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그럼 이 의사표시의 하자는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니까 만약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같은 말이냐? 라고 물으면 이건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혼인이죠. 혼인, 결혼. 혼인도 이건 당연히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혼인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뭐합니까? 청혼하잖아요. 혼인의 청약. 그리고 을이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두 사람이 법률상의 부부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뭐가 있어야 돼?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계약도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데 이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바로 계약이었어요. 그럼 이 권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어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권리 변동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면 바로 다름 아닌 권리의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 권리 변동의 내용을 좀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발생이다라고 하고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권리의 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줄여서 말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 이 득실 변경을 줄여서 변동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취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건 제목 그대로 원시적, 즉 최초로 취득한 게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는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그것은 승계 취득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원시 취득이 돼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건물의 신축 또는 무주물의 선점, 주인이 없는 동산을 먼저 찜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선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주물을 선점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처음 취득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시효 취득이 있었죠. 뒤에서 물론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최초 취득으로 인정이 돼요. 이런 것들 뭐 뒤에 가서 공부하는 뭐 선의 취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라는 건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한다. 이게 이전적 승계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그 권리가 완전히 이전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권은 남겨둔 상태로, 그러니까 전주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제한적인 권리를 설정한다.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회에서 전세권을 뭐 한다고요?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취득하는 권리.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전부 이전되는 점에서는 같은데 또 차이점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딱 정해진 것, 특정된 것만 넘어가면 특정 승계고 그렇지 않고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면 포괄 승계예요. 그럼 포괄 승계가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포괄 승계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어요. 상속, 그리고 포괄 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고 특정 승계는 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매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권리 의무가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매매 목적물만 넘어가요. 그런 걸 특정 승계라고 하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하게 되면 특정된 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넘어가죠. 이런 걸 포괄 승계라고 했고 포괄 유증. 자, 유증이죠. 갑이 내가 죽으면 내 친구 을에게 A라는 건물을 준다라고 했대요. 언제 준다고 했냐면 죽으면 준다. 이게 유증이죠. 죽으면 준다. 근데 이때 이 유증도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증, 죽으면 주는데 딱 정해진 특정된 것만 주면 특정 유증이고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넘겨주는 건 포괄 유증이 돼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내가 죽으면 A라는 부동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당연히 딱 정해서 주는 거니까 특정 유증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 승계가 되는데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특정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합병은 뭐 당연하죠.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을 하면 B 회사가 A 회사에 딱 특정된 것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와장창 넘겨받죠.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권리의 취득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주체가 변경되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전적 승계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권리가 이전되어진다면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되면 권리의 주체는 달라집니다. 이게 주체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이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인 변경과 양적인 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의 질적 변경은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예를 들어서 비금전 채권이 있다. 근데 이 비금전 채권이 이행되지 않으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이죠. 예를 들어서 금전 채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정한 행위 채권이라든지 뭐 인도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뀔 텐데 이때 손해배상은 반드시 뭘로 받냐면 금전으로 받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양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고요. 양적인 변경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제한 물권의 설정. 그러니까 제한 물권 설정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건물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의 내용은 우리 법이 뭐라고 규정을 했었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개발, 포기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자가 만약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당연히 전세권자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 땡그랬던 요 소유권이 사용 수익을 얘한테 하게 해주면 요렇게 양이 줄어들어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건 질적인 변경이 아니라 양적인 변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사용 수익은 누가 하냐면 소유자가 하겠죠. 그러면 요 찌그러졌던 게 다시 탱 하고 이렇게 펴지는데 이걸 소유권의 성질 중에서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양적인 변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요. 이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의 효력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권리의 힘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세지는 거, 이런 거.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또는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었다. 이런 것들은 작용의 변경. 자, 임차권은 우리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또 공부하고 이러겠지만 임차권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이에요. 임대인에게 사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그럼 요건 채권이니까 물권과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물건을 임대차 해주었다. 얘가 임차권자고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차인 을에게 이거 우리 거니까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원칙은 나가야 한다고 했죠. 요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요 병은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이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표현한 거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임차권자가 뭘 했냐면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뭐가 생겼으니까. 대항력이.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인데 요 채권인 것이 일정한 요건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게 되면 마치 물권처럼 힘이 강화된다. 이런 것들이 작용의 변경이고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이 두 개가 있어요. 1순위 A 저당권, 2순위 B 저당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억 원씩 빌려줬다. 경매가 실행되면 1순위로 A가 받고 2순위로 B가 배당을 받는데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다 받았어요. 채무자에게 받았다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B 저당권은 영원히 2순위예요? 1순위로 승진해요? 우리는 저당권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니까 얘는 1순위로 승진합니다. 그러면 힘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상실. 소멸인데 이때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요. 상대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니까 자신에게만 없어진 거야. 그러면 자신에게만 없어진 거니까 자기에게 있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 이게 상대적 소멸이고 절대적 소멸은 누구에게 이전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권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절대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위에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되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자기 게 없어지죠. 이게 상대적이고.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없어지는데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적이고 또는 뭐 혼동, 소멸시효, 시효로 소멸되었다. 소멸시효, 시효 소멸되었다든지 혼동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죠.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문과정 할 때도 좀 본 것처럼 무슨 얘기였냐면 일정한 권리는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는 제도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그 법률 격언상, 법원상 뭐라고 하냐면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채권은 몇 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 소멸을 된다고 했냐면 10년. 10년. 이게 이제 시효 소멸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혼동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혼동이다라고 불렀어요. 뒤에 물권법 편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건 누구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득실 변경.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갑은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소멸인데 이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으니. 그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승계 취득이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전적 승계고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 속해요? 특정 승계.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권리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얘네들이 뭘 했기 때문이냐면 매매계약, 즉 법률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되죠. 그래서 교재를 좀 보시면 권리 변동의 형태라고 해서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있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여기서 포괄 승계는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있었고, 그리고 권리의 변경 지금 보신 내용이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제 2절에 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에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사실이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법률 사실표를 좀 잠깐 보실 텐데 달달달 암기하고 이러시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용어 좀 들어두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법률 사실인데 권리 변동시키는 법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용태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태와 사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용태라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태다라고 하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건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간의 경과 그리고 부당이득, 사람의 출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사람의 출생과 사망, 부당이득.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하나의 그냥 사건이다. 물론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변동이 돼야 안 돼요?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아까 우리 뭐 있었냐면 취득쇼, 점유취득쇼는 몇 년이 경과되냐면 20년.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과 상관없지만 다른 사실과 결합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고요. 아까 소멸쇼 있었잖아요. 일반 채권은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10년 이런 거고, 사람의 출생, 사망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작용하고는 상관없죠. 뭐 제가 사람이고 싶어 사람인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사람인 거죠. 정신적인 거 상관없고. 자, 부당이득이라는 말. 이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우리가 무수히 쓰게 되는 말인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면 뭘 부당이득이라고 하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이익, 취득한 이익, 이런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줍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그러면 얘가 부동산을 받고 얘가 을한테 돈을 받게 된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봤더니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요.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을과 갑은 서로 부동산을 받고 대금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 되니까 서로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게 부당이득이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수업하면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었다. 무효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부당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바로 연결해야 돼요. 사건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가 되었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냐면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점.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용태는 외부적인 용태가 있고 내부적인 용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었느냐 표출되지 않느냐의 구별인데,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건 뭐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는 구별하는데 뭐 시험에서는 그런 거 구별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거 예를 들어 선의 악의 같은 거 있다. 자, 선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했고요.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법에서 선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 악의는 알고 있는 것. 그럼 안다 모른다라는 건 외부적인 표출이 아니라 내부적인 형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었는데 그것이 법질서에 적합하면 적법행위고요. 그리고 법질서에 위반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위법행위를 두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채무불이행, 두 번째 불법행위.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이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할 일은 없는데 일단 그래도 뭔지 개념과 구별은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이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형성이 되면 이건 위법행위니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이 돼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려면 침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냐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이 귀책사유란 뭘 말하냐면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귀책사유라는 건 고의 또는 과실인데 고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과실이라는 것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해요. 요것을 합쳐서 귀책사유, 그러니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반드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때는 불법행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운전자가 깜빡 졸음 운전을 해서 저를 차로 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과실은 있었죠. 부주의했으니까. 그럼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차에 치여서 그 운전자한테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주세요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자하고 저하고는 계약상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구별되는 내용이고, 그럼 만약에 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저한테 약속한 날에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불법행위요? 그럼 그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적법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법률 행위, 의사표시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 규정,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준법률행위. 그럼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생기냐면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 효과 발생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그럼 이 준법률행위는 다시 뭐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준법률행위로 기억하실 점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었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나 승인, 승낙 이런 게 있었고요. 감정의 표시는 용서. 자, 이런 것들을 준법률행위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대리 공부할 텐데요. 그 대리에서 우리 무권 대리 이런 거 입문 과정에서도 봤었는데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얘가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냐면 본인. 이게 대리제도죠. 이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리인 행세를 하고 팔아먹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불렸냐면 무권 대리인이라고 했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 행세를 해서 본인 거를 팔아먹으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도 돼요. 질 필요 없죠.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 최고라는 건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촉구.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최고라는 문구는 다 촉구라고 바뀔 거야. 그래서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본인이 원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추인을 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되죠. 추인이라는 건 추후에 인정해준다.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뭐 자기에게 크게 손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나 안 할래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인이라는 자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확답을 안 한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확답을 안 하면 요건 추인이냐 거절이냐라고 물으면 이건 뭘로 보느냐? 이것은 거절로 보죠. 그럼 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로 인정이 되느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죠.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에 의해서 13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깁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 최고했다, 거절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건 의사의 통지고요. 끝에 통지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승인했다 이러면 관념의 통지예요. 요거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는 관념의 통지다 라고 하면 틀리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지 관념의 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감정의 표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용서 요거 하나를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 용서를 하면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건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근데 배우자를 사후에 용서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어진다. 그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혼을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에 해당이 돼요. 그럼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배우자 일방이 조심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한 번만 봐줄게 라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한 이후에 그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이유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의 소멸을 원해서 용서한 게 아니지만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용태에서 나와 있죠. 법률 사실에서 용태. 여기서 좀 기억하실 점은 그 밑에 적법행위에서 표현행위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있죠. 그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 변동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파트가 나오는데 법률행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